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그 이시바 내각의 서플라이 체인 강인화라는 것을 좀 해봤는데 크게 좀 의미가 있어서 그 앞에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시바 내각이 쏟아낸 서플라이 체인 강인화, 왜 지금 국내 회기가 필요한가? 야마구치 유다이라는 전문가가 비즈니스 플러스 IT라는 매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공급망 디자인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고, 공급망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란 구체적으로 물건의 흐름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이나 그 사이의 상거래 등을 포함해 물건도 고객의 손에 걸치는 최종적인 형태의 상품뿐만 아니라 그 원재료나 부품, 장치품 등도 대상이 된다. 어디에서 원재료 및 부품을 구입하는지, 어디서 누가 생산하고 어떤 루트로 어떤 모드, 항공기나 배, 철도 등을 사용해서 운반하는,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 판매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디자인한다는 거죠. 이는 마케팅 전략이나 재무 전략, 나아가 사업 전략 등도 영향을 미치는 큰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 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10개의 그 요인이 있다고 해서 10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자로는 읽을 수가 있어가지고 굳이 번역을 안 했는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을 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헤이세이 시대의 서플라이 체인 전략이 들어왔는데 일본에서는 2000년대 정도부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개념이 확산되어 갔다. 2010년대 이후 기업에 있어서도 SCM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그 현대차를 비유한다면은 현대모비스가 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아예 회사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우리도 좀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정치권 내각에서 그 서플라이 체인 강인화하는 이름으로 헌대는 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그 인플레이션화, 다시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들의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상황을 그 설명하는데 제약 이론에 대한 개념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SCM 개념의 침투로 목표되어 온 것이 전체 최적화이다. 이전까지는 공급망을 구성하는 조달이나 생산, 물류, 판매 등의 부분이 각각의 기능의 KPI 달성만을 중시해서 활동한 결과 부분 최적화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KPI는 노무현 정권 때 꽤 유행했던 겁니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생산 코스트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장을 토지비나 인건비가 싼 해외로 옮긴다고 하는 오프쇼링이 행해졌었다. 미국이 특히 그랬었죠. 이 움직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공급망 비용 내역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왜 공급망의 국내 회기가 필요한가? 컨테이너의 편제나 항만에 있어서의 선박의 정체,
일본의 발항, 예정하고 있던 기고를 취소하는 것, 해운 운임의 급등락 등은 기억에 새로울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운하의 통항 위험 상승 등이 있어 물류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물류에 드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의 조달, 상품의 판매를 계속할 수 없는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생산 비용과 물류 비용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물류 비용 저감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이 선택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 구체적인 액션의 하나가 공장이나 물류 거점을 자국이나 인근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이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에서는 유력한 서플라이 체인 거점의 후보로서 멕시코를 들 수 있다. 롤랜드 베르거사라는 회사의 시니어 파트인 베리 닐 등에 의하면 멕시코 인건비는 지금까지 오래된 생산 거점인 중국보다도 30%가 싸졌답니다. 물류 코스트도 철도 등을 이용하니까는 멕시코의 물류 거점을 만들면 대단히 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이 싸가지고 중국에 누구나 뭐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중국의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로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SCM 이런 얘기는 국내에서는 SNOP라고 그렇게 이제 또 소개가 됐었고 우리나라도 SCM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데 와서 발표하는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기업체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시바 내각이 서플라이 체인을 강인화하겠다는 그런 점이 이 정치 고위 관료들의 수준이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첫머리에 좀 편집을 해보는 겁니다. 국내 회기로 눌러야 할 세 가지 포인트, 포인트네요. 공급망 현황 분석하기. 여기 SNOP 얘기도 나오네요. 여기에서도 이제 제약 조건을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 생산, 물류, 판매에 있어서의 제약 조건을 정리한다. 자사의 가치 사슬을 분석하고 경쟁력의 원천도 확인해 둔다. 이는 SNOP의 아젠다로 적합한 검토 사항이며 본 칼럼에서도 해설한 시나리오 분석에도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급망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를 정리한다. 자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전략상 중요한 세그먼트를 파악한다. 특히 그 조달, 생산 조건의 가시화가 필수적이 된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공급망 전략과 이정표 설정 목표로 하는 서플라이 체인 디자인의 생산 물류 거점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재무지표의 역량을 정리해 파이낸스 모델, 투자 대 효과도 판별한다. 즉, 이는 공급망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것 같고 거기서 운영과 금융 두 가지 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SCM의 앞으로의 진화에는 데이터 과학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데이터 과학의 활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AI로 너무 또 심취해서는 안 될 거예요.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가 저는 꼭 AI, 머신러닝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인도 제약 이론 경영의 SCM을 말하는데 한국의 정치인 중 과연 기업 경영에 한마디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작자가 없다는 게 한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중앙일보 사설인데 한국의 성장 부진율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한국의 세계 국채인덱스 WGBI 편입 등을 홍보했다.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잘 관리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30조 원의 세수 펑크로 재정 요령은 부족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금융 안정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에 고민이 많다. 거시정책이 자유롭지 못한 이런 시기일수록 규제를 풀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사설 칼럼은 논하고 있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여당과 생활 개선을 표방한 야당은 경제와 민생 앞에서 더욱 겸해지기를 바란다고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럼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앞에도 그 서플라이 체인 강인화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미시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거시경제 컬럼을 쓸 역량이 있다면 미시경제도 쓸 역량이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중앙일보에다가 일본의 SCN 강화를 이시바 내각이 들고 나왔다. 사설이 주장하는 무슨 규제를 푸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지만 기업 경영의 방법론부터 개선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교과서엔 절대 못 실어. 시진핑이 일편단심 감추는 위대한 중국사의 너무 불편한 진실. 야스다 미네토시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당은 이상의 왕조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황제 일족이 이민족 출신인 것이 연구자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한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서유기 무대도 됐던 당나라 때 일본에게도 당나라는 익숙한 왕조다. 전대의 수나라가 이대 왕제 수양제 말년부터 내란으로 혼란한 가운데 거병한 외척 이연이 618년에 건국 이극고 아들 태종 이세민이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당나라 세력은 다음 때 고종에 걸쳐 계속 확장되었다. 명군 이세민 이미지는 담겨있다. 언행록으로 여겨지는 정관 정효도 지금도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서 제왕의 서로서 활발히 읽고 있다. 다만 이런 이세빈의 모습은 후세에 만들어진 허상도 많다. 과잉성전을 통한 명군의 연출은 이후 중국에서도 청나라 건륭제와 장개성, 마오쩌둥 등이 답습해 오고 있고 최근 시진핑이 성행하고 있다. 황제 폐위나 쿠데타는 다반사였다. 중국은 2세기 후 한말기 군웅할거 시대 이래 삼국시대,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와 분열 상태가 400년 이상 지속돼 황제 폐립이나 쿠데타는 다반사였던 것이다. 특히 화북에서는 몽골 고원과 서역에서 이민족의 침입이 활발해 왕조가 단기간에 교체됐다. 9년 18세기 말에 청나라의 조익이라는 학자가 주수당 개출 자무천이라는 유명한 왕조평이 있다. 이는 당나라와 이거 좀 기억이 안 나네. 북주 수왕조의 황족들은 모두 무천 쪽진 출신들이다. 변방의 그 부족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수당제국의 뿌리는 이민족이었다. 무천지는 현재의 내몽골 자치주 후후후시의 교회로 일찍이 남북조 시대의 북조의 북위의 변경방념을 담당하는 주둔군이 놓여진 땅이었다. 북위는 북방민족인 선비 탁발의 국가로 화북을 통일한 강국이었다. 북위는 혼란 끝에 동서로 분열되었다. 이 육진의 하나가 무천진이다. 북위 붕괴 후 분열의 한 갈래인 서위의 지배계급으로 대두던 것이 무천진의 뿌리들 시족이었다. 차대의 북주의 황족인 우문씨나 게다가 후로쿠씨, 오노씨 등 분명한 한민족과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보류키 씨와 대야 씨가 각각 이윽고 수나라와 당나라의 황족이 되는 양 씨와 이 씨의 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윤리적 윤리관과는 다른 가족관도 보인다. 후년 당의 이세민이 유목세계로부터 천가한이라고 추대된 것도 당의 황족이 북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농경민족인 한족은 농경민족으로 출발이 됐죠. 처음부터. 그러나 그 중국을 지배했던 그 왕조들은 대부분 유목족 출신인 북방족 출신이었다는 거죠. 천가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마루관 이런 것처럼 칸이란 것은 이 몽골 쪽에서 부르는 용어로는 칸, 왕이라는 뜻입니다. 칸. 우리나라 한이라는 것도 말이 순화가 돼서 그렇지 그냥 한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이라면 대칸이라는 얘기죠. 대칸민국. 이렇게 이제 되는 한이라는 게 그런 뜻으로 한자로 써서 지금 그게 그렇게 됐지. 그냥 원래 그 유목민들은 소리문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칸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삼한 이렇게 했을 때도 삼칸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생각도 좀 언급을 해보깁니다. 수당 제국을 이러한 존재로 묘사하는 학자는 탁발국가론으로 불리며 일본과 서구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무시하는 분편한 진실이다. 이게 교과서에 써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민족이었다는 게. 중화인민공화국은 본래 강민족의 대단결을 주창하는 다민족 국가로 출발했다. 하지만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한민족 중심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져 시진핑 정권의 성립 이후 그 방향성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슬로건 아래서 한층 농후해졌다. 그리고 역사인식과 소수민족 문제가 현재 직결되어 있는 것은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 한족이 왕조를 이뤘던 것은 한나라하고 송나라하고 명나라 요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러죠. 나머지는 다 이민족이 지배를 했었다. 중화 농경족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하고서 유튜브를 좀 보니까 지식쇼스 F라는 데가 제목은 제가 붙여봤어요. 한국인의 정체성과 의의. 원래 제목은 그렇게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도 왜 대한민국을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했냐. 이런 거에서 한국인들의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거를 홍보가 아니고 이 서양학자들의 연구 강의 내용들을 여러 개 짜집기 해가지고 방송한 내용인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0세기 고려를 세운 왕건의 기록 훈요 10조에 중국 문화를 존중하지만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중국이 초강대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드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를 침범한 몽골도 사실은 중화족이 아니죠. 몽골이죠, 몽골. 한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인가니까 몽골도 침략은 했었지만은 복속을 안 시켰죠. 부마국이 되면서 국서를 교환하는 그런 나라로 지탱을 했었습니다. 명나라 그리고 그 뒤 청나라는 조선을 아주 훌륭한 동맹국으로 봤답니다. 명나라 때야 조선이 사대주의로 변신을 했으니까 조공이란 형태로 평화를 유지했죠. 근데 서양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네요. 조선의 입장에서는 항상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 본인이 아닌 것보다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가 됐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사신을 보내 이익을 챙기는 솜씨가 대단했고 지금의 베이징과 같이 요지로 들어가 중요한 정보를 빼오기도 했다. 한마디로 첩보 기술이 좋았다라고 할 것이다. 항상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 최강국 옆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은 사라졌고 일본의 히데요시 계획은 눈물과 패배로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건 한국이었다. 조선이죠. 국난을 닥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오늘날 한국의 정체성을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다. 건국을 하고서 역사 인식을 계속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권이 아니고 정치가들도 그런 노력은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사 교육이 빠졌죠. 수능 이런데 그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중 많은 것이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을 때 한국에 대해 한말을 반박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를 36년간 지배했으니까 반일 정서가 없어진 건 아닌 것만큼은 사실이고 무조건 반일이 아니고 일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받아칠 수 있는 반박하는 한국인의 고유한 것들 나라를 팔아먹은 고종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강제적으로 힘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게 아니고 한일합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때문에 우리가 36년간 지배를 당했던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못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좀 국뽕 같은 표현을 빌어다가 또 외국인 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지문덕과 이순신 같은 영웅들도 있었지만은 나라를 지키려던 평범한 사람들이 또한 한국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고려는 자유로운 독립국가이고 한반도 북쪽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 설득력 있는 서희 주장에 거란이 군대를 철수하는 역사적 사건도 있었고 몽골 제국이 침략강에서 오히려 몽골인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저항을 했다. 강화도로 천도 옮겨가지고 항전을 계속했는데 예, 점령을 못했죠.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어, 투항이 아니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어, 몽골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죠. 이런 저항의 정신은 한국 역사에서 큰 한 가지 주제이기도 하다. 첫째는 한국의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하는데 서구에서 19세기나 20세기 때에 나온 민족이라는 개념이 한국은 옛날부터 면면이 내려오고 있었다. 여기 사만이라는 것도 쓰고 있고요. 국가나 왕조를 초월해 같은 뿌리,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에 있다. 그러니까 유목민 출신으로서 여러 부족들로 불리고 중국에서는 이 여러 부족들을 여러 이름으로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야만 한마디로 흉노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뿌리는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신장 위구르도 동투르키스탄이고 스탄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하고 어원이 같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어, 중요한 것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27개 왕조가 일어났다 패했다 힘들었는데 하지만 한국 동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중국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동국이다 이렇게 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동국의 왕조는 7개밖에 없었다. 왜 그럴까? 현재는 우리가 2개 국가로 쪼개졌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한국인들은 국난을 어려움으로 이겨내는 온 것에 대해 말하려 한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설화와 기억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의병 소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조선 건립이 하나의 그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동안 뭐 불교로 내려오는데 유교 사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엘리트가 이끄는 권위주의적인 형태였는데 엘리트들이 제대로 하면은 백성은 편하지만은 2조 말에 와서는 그걸 나라를 팔아먹은 이런 형태로 어, 조선의 말은 안 좋았죠.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였는데 을지문덕 장군과 같은 한국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열린 민주사회를 정말 부러워한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 종전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남북 분단이 된 북한에 대해서도 서양 학자들은 같은 견해를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북중은 한국 참전 때문에 동맹관계라고 하지만은 김정은이가 그 친중 세력을 다 제거했죠. 대신 지금 뭐 러시아하고 붙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저걸를 갖다가 완전 먹을 수도 없고 말도 틀리고 조선족 자치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그 한거를 못 쓰게 하고 어, 한화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참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 조선족 자치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 좀뭐 까놓고 얘기해서 북한이 먹든 남한이 먹든 좀 그런 역사가 우리는 북에서 왔었기 때문에 북으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반도를 통일한 사람들은 남쪽 세력들이 한반도 통일을 했습니다만 신라의 역사도 그렇고 이씨 조선도 그렇고 뭐 몽골 시대의 그 백부장 아니 천부장이었다는 그런 것도 이성계가 했다고 그러지만요. 여기가 최고인민회의입니까? 국감소 대북전단 불법성 주장에 대해서 탈북단체 대표가 반발했다 이런 얘기예요. 김민서 기자가 이것도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그 네이버 이런 그 플랫폼의 뉴스에서는 왜 눈에 이렇게 안 띄고 그런 걸 자꾸 알고리즘이 숨기는 모양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의 증인은 한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재참모자 박상학 대표는 격양된 모습으로 나는 법정에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여기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인가? 나는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민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저작권법 및 한국안전법 위반 가능성, 과거 박상학 대표의 폭행 행위 등을 거론할 때마다 박상학 대표는 모욕하지 마라, 자꾸 손가락하지 마라, 재판장이 아니잖아라고 반발했다.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005년부터 대북전단을 보내왔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 대북전단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대북전단 살포를 공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10차례 중 한 차례 정도 살포를 공표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 안 되는 9번은 그냥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큰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은 뭐 돈이 좀 대북전단 보내는 거 좀 돈이 들어가겠는데 그런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차라리 야당 의원애들이 좀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그러면은 이제 누가 돈을 주는지 이 돈을 추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돈을 추적하는 게. 국회의원 애들의 수준이 뭐 법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음, 뭐 우리나라도 보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풍선 보내고 그다음에 전단하고 그런 걸 이제 회색 전략이라고 그러죠. 두 나라 뭐 똑같이 하는데 예. 멍군 장군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국회의원 애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에요. 야당 아새끼들이. 앞으로의 일본 사회에서는 임금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줄어듭니다. 오케이 미치라고 머니포스트네요. 인생 100년 시대의 자산교육의 투자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고 싶은 것이라고 해서 아주 장문의 기고문인데 그냥 제목만 좀 소개를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배당주 증배주를 장기간 보유하는 놀면 투자로 착실하게 자산을 늘려 자산 1.8억 엔을 쌓아둔 이돈 씨. 이게 돈 번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둘러싼 경제 환경을 아는 것도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네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장기 투자 이런 거죠. 고배당주, 증배주, 장기간 보유. 요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측 1, 안타깝게도 임금은 늘지 않을 전망. 두 번째, N금리는 크게 전망하지 않을 전망. N금리가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크게는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네요. 퇴직금도 늘지 않을 전망. 공적연금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금액은 늘어도 인플레 때문에. 그 다음에 수명은 늘어난다. 증세가 종종 논의된다. 사회보험료도 오르고 있다. 최근 달러 강세 엔화 약세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요게 또 굵은 글씨로 됐는데 부모의 간병을 상정해 두는 편이 좋다. 고령화. 고령에도 생활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 새로운 화폐의 그 만행짜리 일본은행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고 조선은행 설립도 관여를 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기업체 500개인가 주식회사 만드는데 관여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산 개시 이래 전 직원 2,000명 해고 경영 봤더니 후나이 전기. 자, 일본이 이게 후나이 전기가 전기 매입하는데 TV를 또 만드는 모양이에요. 파산 절차를 시작했는데 첫날 2,000명을 전부 다 해고해야 됩니다. 부채는 3월 말 기준으로 약 460억 엔에 이른다고 한다. 어젯밤 갑자기 해고 통보 2,000명 직원. 요게 25일자니까 24일에 밤에 해고 통보를 했답니다. 후나이 전기에는 약 2,000명의 정원본이 있습니다. 24일 급히 사원 설명회가 열려 해고가 전해졌다고 한다. 오늘 아침 짐을 가지러 온 직원은 해고는 다 했고 다들 조용히 받아들였다. 갑자기 그럴 줄 나도 모르게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댓글 중에 후나이 전기가 탈모 살롱 뮤제 플래티넘을 매수했을 때는 솔직히 어떻게든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저히 아마추어가 손을 대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창업자의 사망 후 외부의 경영자를 불러들이는 순간 경영이 기울기 시작해 내쫓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제 시간에 왜 그 대응을 못했을까? 이런 좋은 회사가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문 경영인이 목적이 망하자고 들어온 모양인가요? 다만 이런 2,000명이나 한꺼번에 해고하는 파산 신청하는
일본 기업들도 나온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금 파산 시청이 역대 최대로 지금 올해 한 1,900건인가 넘을 것 같다고 또 이미 소개를 했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기업의 흥망성쇠는 그거는 뭐 다반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외부의 요인 등 이런 것들로 자꾸 핑계를 대서는 안 되고 맨 앞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업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한국인의 저항정신 어쩌고 뭐 그런 것도 그 서양학자들이 우리 한국을 좋게 보는 그런 국뽕방송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생존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악하게 생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생존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생존 여부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가 결정된다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존에는 선악을 따지긴 어려워요. 생존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탈법을 하고 악법을 써가지고 생존한다는 것은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칭찬을 받은 것은 저항정신과 그 의로움, 의병, 뭐 이런 그 의로움이 전제됐을 때 생존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현재 남북으로 갈려 있으면서도 우리 그 남한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서양학자들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네요. 외로움은 전염병, 이것 막으려 4,500억 서울에 주목한 외신. 정하임 조선일보입니다. 고독사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CNN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은 이를 막기 위해 3억 2,700만 달러, 약 4,511억 원을 한 5년간 투자한다고 합니다. 연간 고독사로 사망한 수는 2021년에 3,378명, 2022년에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유용한지, 사회에 충분히 기여했는지, 뒤처졌는지 의문을 품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회에 충분히 기여했는지도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 산다, 잘 산다, 이거는 크게 비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사회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고 느낀다면 저도 고독사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어쨌든, 고립 운동 전담 24시간 콜센터 만들고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 발표. 자, 콜센터 말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증상 처방이라고 그러죠. 뭐 관심을 줘서 연락을 오고 지금도 그 혼자 사는 동창놈이 있는데 수시로 그 주민센터에서 전화, 어르신 건강하시죠? 괜찮으시죠? 뭐 문제 없죠? 이런 공무원들의 진짜 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진짜 그 박봉에 고생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나쁜 공무원들이 있는 게 문제죠. 이건 최현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고독 문제의 시작인 외로움 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나서서 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다. 외롭지 않게 하면 무슨 할머니라도 소개시켜준다는 얘기가 뭐요?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는데 서울시 정책의 변화를 외로움에서 고립되고 운동하고 제2차 고립인가? 재고립, 재운동 방지하는 그런 거를 한다는데
체계적 입체적으로 지원해서 국제사회 선도 정책 제시. 서울시 시장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돈을 4,500억이나 쓰면서 증상 처방의 근본 처방은 뭐겠어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이면 생활의 안정일 겁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돈일 거예요. 생활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 원인은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기 해결해야 되겠죠. 뭐 그게 뭔지 또 이 전문가들이 더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느낌은 증상 처방은 재발하게 돼 있다. 여기도 이제 재고립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4,500억 정도 그렇게 큰 돈을 쓴다면은 근본 처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전쟁을 시작할까요? 사우디가 그 감산을 하지 않는 것에 좌절해서 시장에 석유를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우리 팔아야지 이제 안 돼갔어. 사우디가 뭐 적자도 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300만 배럴을 하루에 계속 뽑아낸다면 배럴당 5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아주 곤란해지는 게 러시아는 채굴 비용이 비싸가지고 한 80달러는 70달러 이상은 받아야 채산성이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은 저렴한 세일 생산 덕분에 괜찮을 겁니다. 좋아요. 제가 팝콘을 사러 갈 테니 당신이 탄산음료를 가져오세요. 아주 그 미국식 유머로 했네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인도가 반도체 제조 현지화를 모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삼성과 대만 TSMC를 설득해가지고 이런 자기네들 나라에서 그 팹 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이나 노동력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남아시아에서 수입한 노동력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자기네가 그 한다 그래도 제대로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인도는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 중 파워칩과 타타를 결합한 인디언들은 덜 발전된 칩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고급 칩 말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러한 칩과 칩이 생산되는 팹 시설은 인도의 성장하는 기술 부분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반도체 제조의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는 매우 다양한 방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접근 방식을 뭐 채택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 영어를 그 AI가 번역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로 얻은 성과 직소털이라고 알박기 그곳에 안 산다 위장전이 소각장 그 반대해가지고 뭔가 급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집 근처 소각장 설치 찬성 시민 절반 넘어섰다는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소각장 예정지 주민 설득 방안으로는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지원, 금전적 보상 이런 거로 광주일보에서 10월 22일 날 보도했는데 결국은 이런 그 사람들이 알박기하고 돈을 목적으로 이런 거 소각장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나는 거기 안 사는 애들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 아예 전문 꾼들이다 이거죠. 공사 공단과 출자 출연 기관의 고질적인 부채와 지방채 발행이 더해져 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채 개선을 위해 공사 공단과 출자 출연 기관의 재정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신문에서 이런 걸 냈는데 송영길 뇌물수수 체포되고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소각장 인허가 입법 로비 이런 등등으로. 그런데 경기신문은 인천시가 인천 제3연륙교 관광사업 줄줄이 취소 명수와 무산 발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 사업 계획들을 취소하면서도 인천시 그 유정복 시장은 왜 그 영종도에 소각장 시설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할까? 따라서 이 직소퇴리 진행자는 분명히 그 정도라면은 딴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중 소각장을 지으려는 것은 매우 뭔가 부패한 그 구석이 있을 거다라고 단언을 하네요. 서울시의 그 광역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랜드마크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영역. 뭐 제목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공문이 나와도 참 한참 들여다보고 뭐 설명을 들어야만 이 공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진 배경이라고 하는데 관련 근거는 폐기물 시설 촉진법 제9조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그 원인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이게 이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폐기물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폐기물 시설 촉진법인 모양입니다. 이거 업으로 입법 통과가 됐으니 할 말은 없는 건데 영종도에서 그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또 소개하는 거 보면은 반면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지자체 등은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거는 지자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죠. 국비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 지방 예산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안 할지도 모르지만 법이 국비를 지원한다는 게 또 법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속도 내다 거세지는 시민단체 유정복 인천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도 전담기구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민단체라는 게 아주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핑계를 대가지고 그 서울시도 전담기구 설치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런 게 또 나온 모양이지만 그래서 반중 집회는 극우 집회라고 하고 반일 집회는 괜찮냐라고 좀 확대해서 MBC를 아주 까고 있습니다. MBC 애들은 뭐 취재를 해갔는데 하나도 그 방송에 나온 게 없고 완전 그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MBC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사실은 쓰레기가 부족하다. 왜냐 인구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설립된 민간 소각장도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데 왜 자꾸 질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과 관련이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소각장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애들이지만은 이권 카르텔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동네에 소각장 들어온다면은 반대하는 거죠. 화장장을 SK에서 그 강남구 어딘가요? 청계산 쪽에 어디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산 속에 짓겠다고 하는데도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 SK그룹 최종현 회장님이신가? 나 죽으면은 모범적으로 거기에서 화장시켜달라고 했던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 근처 어딘가 뭐 화장장을 어디 진대는데 그런 뉴스들이 좀 애매합니다. 쓰레기 대란은 안 일어난다.
이게 뭐 쓰레기 폐기물 시설 촉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100% 대체 연료로 시멘트 공장 돌려요. 탈탄소와 앞서가는 유럽 시멘트 산업. 이 대체 연료라는 게 그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태운다는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그 싱가포르의 지속 불가능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5가지 사실, 팩트 해가지고 소개를 5가지 했는데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배계급은 한두는 공격하지만은 뭉치면 건드리지 못한다. 모이면 다수다. 어, 그 소각장 설립 반대 그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홍보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다. 진실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영종도 주민들이 시작한 폐기물 소각장 반대운동, 폐기물 처리 촉진법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란 조항을 넣어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소각장을 지휘한다. 다만 민간 처리업체들은 폐기물이 주로 적자를 내는 곳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은 이공카르텔이 빨대 꽂는 행태이며 아무리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 집신시설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다량의 배출의 위험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며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는 반대 집회 목적이다. 기존 시설 및 시멘트 업계에서 소각시키는 것에 동의하다라고 제 견해도 좀 소개하고 싶네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동. 김유준 기자 조선비즈입니다.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가정을 해버리네요.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불법적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부상은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외교 전문가처럼 외교적인 수사를 했네요. 요 사진은 그냥 전문가 북 재발 방지에 초점, 영토조항 신설, 포석 요런 사진을 했는데 드론 때 나온 뉴스를 여기다가 집어넣네요. 중국 경기 부양 측의 회의론 연간 성장률 4% 이하로 떨어질 수도 위키리크스입니다. 이번에 그 국제회의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시장은 이달만 전인데 상무위서 추가 부양책 나올지 주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그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들로는 가장 시급한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과잉 생산은 디프레이션이고 공황을 초래할 수가 있죠. 중국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 지출을 촉진하는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중국의 그 조치가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거시적인 그 조치들을 했는데 저 구체적인 명확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부동산 투자 제시동권 국민연금 잡자 전주 향하는 운용사들 금리 인하 하반기부터 회수해서 투자로 전력 바꾼 국민연금 하인즈 코랑코 잇따라 국민연금 인근에 연락사무소를 차렸다. 아예 그 본사가 있는 전주로 그 운용사들이 국민연금 돈으로 돈 좀 벌어보려고 전주에 사무소들을 차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뭐 소수라 하더라도 거기서 뭐 돈도 쓰고 하니까 이 전주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전주 비빔밥을 많이 먹을려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하인즈는 투자자문, 자본시장 조사, 조사 분석 등 국민연금의 전략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F그룹 자회사인 코랑코 자산운용도 이달 18일 전주에 1억 3를 잃었고 그 전에 블랙스톤 지난해 8월에는 프랭클린 템플턴 또 수탁은행 중에서는 B&I 멜론 스트리트 이런 데가 이미 전주에 사무소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국민연금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도 침을 흘릴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고려엔 공개 매수 끝났지만 2차전 돌입 전망 이미 나온 뉴스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 보도록 했네요. 이승훈 이코노미스트. 여기를 보면은 MBK 영풍연합이 공개 매수로 5.34%를 추가 매입을 했답니다. 고려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은 메인 캐피탈 우호 지분이 2.5%는 매입하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MBK 영풍연합은 38.47%고 고려아연 및 우호 지분은 36.49로 고려아연 쪽이 2.98, 2% 차이면은 큰 건데 이거 큰일 났네. 국민연금 지분율이 7.83%예요. 그러면은 향후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고려엔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사회가 아니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사를 MBK 영풍이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아마 장악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이사진이 13명인데 여기 한 명만 장영진 영풍고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2명은 모두 최회장 측 인물들이랍니다. 이게 근데 주식회사는 1원 1표니까 한 편에도 많이 가진 쪽이 MBK 영풍 연합이 추천한 이사들은 다 장씨나 MBK 측 인맥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는 1원 1표인데 따라서 어쨌든 국민연금이 고려인의 그 향후 경영권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 그리고 그 영풍정밀은 그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어요. 영풍정밀이 고려인 지분이 1.85면은 여기 2%죠. 갭은 여기 1.98이지만 이게 이 정도 2%도 대단한 거죠. 이런 현재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하는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한 데인데 은행은 매출은 감소해도 영업이익은 느는 구조. 우리금융, 신한은행. 자,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은 낸다. 은행들 안전빵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아가 연결로 80조 3천억을 했네. 6.4%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8.8%. 현대유아 6조 거의 5천억 해서 0.1% 줄었고 영업이익은 2.4% 줄었네요. 현대유아는 자동차 부품 회사죠. 방위산업용 뭐 또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대제철 제철이 안 좋습니다. 매출이 15.4%, 14조 2,300억대 했는데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82.6%가 감소했습니다. 동국제강 매출이 2조 7천억으로 79.3%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거꾸로 27% 감소했습니다. 생산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뭐 전기료라든지 원재료 가격이 꽤 올랐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송원산업 매출이 3.9% 줄었습니다. 아니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7.7% 감소했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 매출이 그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2%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항상 그 참고적인 자료로 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제약이론 경영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뭐 아주 전문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도 그 전문가들이 국내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좀 어려운 파산 직전까지 가시면 안 되지. 그 전에 좀 경영이 어렵다 그러면은 한번 경영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된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